우리는 다들 잘 살고 싶어 하고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지를 매우 알고 싶어 하는데 사실 개인들이 부자가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부자 나라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아니면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서 부자 나라가 되는 그런 나라에 태어나면 국민인 나도 같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브랑코 밀라노비치라는 경제학자가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사람은 그 사람이 태어난 나라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평생 소득의 50% 정도는 그 국적으로 결정된다는 연구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럴 거예요. 태어나 봤더니 여기가 노르웨이다 그러면 1인당 국민소득이 9만 5천 불인 나라니까 그걸로 삶의 많은 경제적인 고민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좀 허탈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겠지만 그래서 내가 태어나고 내가 사는 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건 이게 생각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잘 사는 나라는 왜 잘 살고 못 사는 나라는 왜 못 사는가 이 주제는 수많은 경제학자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이미 나와 있고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딱 이것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은 같은데 어떤 나라는 가난하고 어떤 나라는 부자인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결론을 쉽게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천연 자원이 많으면 부자 나라가 돼. 아랍에미리트, 사우디 이런 나라 봐라. 그냥 땅 파면 돈 되는 석유가 그냥 나오잖아. 이런 나라를 어떻게 이겨? 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땅만 파면 금도 나오고 구리도 나오고 뭐 코발트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콩고라는 나라는 왜 1인당 국민소득이 여전히 113이냐 하는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뭔가 문화나 국민성의 차이가 아닐까? 이런 접근도 해봤는데 생각해보면 1990년의 중국과 2010년의 중국이 문화나 국민성이 달라지면 얼마나 달라졌겠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중국의 국민소득은 6배가 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애매한 측면이 있고 자본주의라는 제도가 정착된 나라는 그럼 잘 살고 자본주의를 안 하는 나라는 못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봐도 여전히 잘 못 사는 나라인 IT, 방글라데시, 콩고 이런 나라도 경제 시스템은 모두 자본주의 국가거든요. 그럼 과거에 식민지를 가졌던 제국주의 국가들이 주로 잘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접근을 해보면 전 세계에서 1인당 국민소득 1등, 2등, 3등인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스위스가 모두 예전에 식민지를 가졌던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있으면 잘 살고 이게 없으면 못 사는 이제 그런 어떤 절대적인 뭔가를 찾는 건 어려운데 이걸 추적하는 건 여전히 의미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주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꽤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떤 요소들은 있는 게 맞구나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1700년경에 멕시코는요, 미국보다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18세기 말까지도 쿠바도 미국보다 1인당 소득이 높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잘 사는 나라가 됐죠.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멕시코나 쿠바 같은 나라들은 농업 또는 광업 이런 1차 산업이 주요한 산업인 나라들이라서 이 나라는 나라가 잘 살려면 그 노동자들이 그 단순한 일을 실증내지 않고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국민들을 교육시키고 뭐 문맹률을 좀 낮춰보고 이런 노력을 별로 하지 않았고 일부 엘리트들이 산업을, 광업을, 농업을 독점하면서 노동력을 그러니까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착취하는 게 그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유리한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자동차가 발명이 되고 또는 옷을 만드는 제조업도 발달하게 되고 다양한 서비스업이 등장하면서 근로자들이 얼마나 수준이 높으냐가 얼마나 좋은 자동차가 만들어지고 얼마나 좋은 옷이 만들어지고 얼마나 좋은 서비스가 제공이 될 수 있는지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산업의 중심이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은 국민들을 교육시키고 또는 누구나 어떤 산업에 새로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놨던 것이 미국이 가진 장점이 부각되고 멕시코나 쿠바가 갖고 있던 장점이 희석이 되는 아마 그런 결과가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뒤늦게 우리는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좀 해보려고 노력하던 시기에 그런 시기에 세계의 주요 산업이 다행히도
신발, 가방, 셔츠, 뭐 가발, 라디오, TV 이런 뭔가를 이렇게 제조하고 만들어내는 제조업이었다는 건 어쩌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꽤 운이 좋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 70년대에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좀 해보려고 노력하던 그 시기에도 여전히 세계 경제의 주요 생산품들이 농업, 광업 같은 1차 산업의 산물이었다면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우리나라 날씨가 늘 이렇고 우리나라 땅속의 자원이 늘 빈약했다면 아마 우리는 경제 발전 포기했어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커져가고 있던 산업이 제조업이었고 제조업은 설명드린 대로 미국처럼 근로자의 품질이 높으면 제조업이 만들어내는 상품, 결과물이 품질이 좋아지는 그런 산업이어서 이거는 말이 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모든 제품들은 사실은 저 제품은 저 나라만 만들 수 있어 이런 게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휴대폰, 시계, 컴퓨터 이거 만드는 기술이 대체로 다 공개돼 있어서 어떤 나라든지 만들어 팔 수 있습니다. 그럼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건데 왜 저 나라는 휴대폰, 시계, 자동차를 못 만들지라고 생각해 보면 선진국 기업들이 이미 만들고 있는 제품들은 하나만 만들어도 기본적으로 몇백만 개씩 살 수 있는 시장을 자국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100만 개의 단위로 만들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뭐 원재료를 사올 때도 싸게 사올 수 있고 그래서 개당 단가가 크게 낮아집니다. 이렇게 제조업은요. 뭘 하나를 만들어도 많이 만들어 팔아야 성공할 수 있는데 선진국의 기업들은 그 기준으로 볼 때 기본적으로 좀 유리한 조건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선진국 아닌 나라, 예를 들면 뭐 한 50년 전에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은 이게 제조업에 뛰어들어서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게 참 기본적으로 어려운 건데 우리나라는 이게 운이 좋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하여간 운도 꽤 좋아서 수출이라는 걸로 시장을 쉽게 넓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출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소비자가 있는 그 나라까지 이제 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송비가 많이 들어서 운송비 빼고 났는데도 더 경쟁력이 있어야 되니까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위치를 보면요. 주변에 우리 물건을 수출할 만한 큰 나라가 없잖아요. 전 세계의 큰 나라 시장들은 미국 아니면 유럽인데 우리나라는 유럽에서도 참 멀고 미국에서 봐도 진짜 먼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수출을 하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운송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위치인데 우리나라가 운이 좋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베트남 전쟁에서요. 미군이 전쟁 물자를 실어 나르려고 베트남에 보내려고 컨테이너 박스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도입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 아시죠? 커다란 그 철로 된 박스인데 이게 발명되지 않았을 때는 짐을 실어 나를 때 그냥 사람이 등짐을 지고 배에 계속 차곡차곡 들고 올라가서 쌓고 그렇게 해서 배를 보낸 후에 배가 항구에 도착하면 다시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짐을 실어서 등짐에 지고 하나하나 끌고 나와서 또 이제 트럭에 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실어에 또 하나하나 사람이 실어 올리고 이런 과정을 거쳤어야 됐습니다. 평균적으로 제품 가격의 한 25% 정도는 물류비로 썼어야 됐고 그 물류비의 절반은 항구에서 배에 짐을 싣고 내리고 하는 그런 데 쓰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우리나라는 수출하는 물건들이 주로 부피가 큰 경공업 제품들이 많던 나라였으니까 제품 가격에서 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용은 더 많았을 거 아니겠어요? 부피가 크니까. 그런데 그 물류비의 절반을 차지하던 그 짐을 싣고 내리는 비용이 컨테이너 박스가 도입되면서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는 그냥 기계로 집어서 배에다 실으면 되니까 그래서 당시에 그 조사한 통계를 보면 컨테이너 박스가 발명되기 전에는 1톤당 평균 한 5.8달러 정도가 비용으로 들던 게 컨테이너 박스 방식으로 바꾼 다음부터는 톤당 16센트로 비용이 매우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출로 일어서게 된 건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한 결과물이지만 운 좋게도 하필 우리나라가 수출을 좀 해보자 하고 이리저리 뛰기 시작하던 그 시점에 컨테이너 박스라는 게 발명되고 도입이 돼서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는 운송비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줄여준 것도 이게 어떤 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는 타이밍, 운, 행운 이제 이런 것도 적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 이야기를 좀 해보죠. 영국. 영국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였던 적이 있었죠. 비결은 산업혁명.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왜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발생했을까? 그 비결이 뭐겠냐? 이거를 아주 자세히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산업혁명이라는 건 간단합니다. 물건을 만들 때 그 이전에는 사람의 힘이나 기껏해야 가축의 힘으로 만들던 걸 이제 기계의 힘을 빌어서 만들게 되는 어떤 그 변화, 이걸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바로 그 기계가 우리가 잘 아는 증기기관인데 사실은 제임스 와트는 증기기관을 발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증기의 힘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는 건 기원전부터 인류가 알고 있었고요. 제임스 와트가 태어난 시기에도 이미 증기기관은 아주 많은 종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와트는 증기기관을 개량해서 누구나 널리 쉽게 쓸 수 있게, 그러니까 보급형 증기기관을 가장 처음 발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국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온 세상에 흩어져서 이미 존재했던 증기기관이 왜 하필 영국에서 집중적으로 개량되고 발전해서 누구나 쓸 수 있는 보급형 증기기관이 됐느냐, 이게 궁금한데 결국은 그래서 어쩌다 영국은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비슷한 거니까 계속 좀 증기기관을 좀 파헤쳐 볼게요. 그 당시의 영국에는요, 사람들이 땔감으로 주로 나무를 사다 썼습니다. 제일 쉽죠? 산에 가서 나무 해와서 그걸로 이제 난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무라는 건 배를 만들 때도 나무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당시의 전쟁은 주로 해전이었어요. 그래서 좋은 배를 잘 만들면 전쟁에서 이기는 거고 좋은 배가 없으면 이제 전쟁에서 지고 나라가 망하는 거니까 이게 나무가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걸 다 땔감으로 써버리면 안 되잖아요. 영국은 당시에 해전으로 먹고 살던 나라여서 그래서 국민들에게 나무는 안 돼, 나무 쓰지 마, 그런 운동을 벌일 때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또 나무가 어디 쓰였냐면 당시가 철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철을 만들어야 되고 철은 철광석을 용광로에서 녹여야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건데 그러려면 불을 떼야 되는데 그 불 떼는 것도 처음에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는 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 나무를 좀 아껴 써야 되겠다 싶어서 웬만하면 석탄을 씁시다. 그런 캠페인을 벌이던 때였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영국은 석탄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 그 고도가 낮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석탄을 캐려고 좀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이제 자꾸 갱도로 물이 차들어와서 석탄을 캐기가 어려운 그런 난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갱도에서 물을 퍼내는 걸 처음에는 사람이 하다가 증기기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증기기관은 또 어디에 쓰이기 시작했냐면 철을 만들 때 이제 나무 쓰지 마 그랬잖아요. 그래서 용광로에다가 석탄을 연료로 넣어봤더니 잘 타긴 잘 타는데 계속 이렇게 송풍, 바람을 불어 넣어줘야 겨우 타는 거예요. 근데 이 바람 불어 넣은 것도 사람이 하면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걸 증기기관을 가져와서 송풍 기관으로 쓰기 시작했죠. 당시의 증기기관은 그 수증기를 이용해서 뭔가 돌아가게는 만들 수 있었는데 정밀한 기술이 없어서 그러니까 증기기관을 만들어도 수증기가 자꾸 옆으로 샜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임스 와트도 야 이건 참 고치기 어렵겠구나라고 사실상 포기하다가 어느 날 대포 만드는 공장에서 대포 만드는 걸 구경하게 됐는데 대포는 과거에는 이렇게 주물에 틀을 만들어서 쇳물을 부어서 대포를 만들었었는데요. 그 공장은 그냥 이렇게 그 대포처럼 생긴 원기둥의 철에다가 대포의 속을 이렇게 파들어가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대포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포 공장 사장한테 왜 그런 식으로 만듭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만들어야 대포가 정밀하게 만들어지더라고.
정밀하게 만들어져야 대포와 대포알이 딱 맞아야 대포알이 멀리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임스 와트는 그 설명을 듣고 야, 내가 고민하던 증기기관의 실리콘도 이렇게 깎아 들어가는 방식으로 만들면 정밀해지겠구나라고 해서 증기기관의 정밀도를 그 덕분에 확 올렸어요. 그러니까 뭐 천재였던 거죠. 일단 당시의 증기기관은 피스톤이 한번 쫙 이렇게 올라가면 그 뜨거워진 그 기체를 다시 차갑게 만들기 위해서 또 찬물을 옆에서 들이붓고 그래야 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와트가 그걸 보다가 야, 그 뜨거운 수증기를 밖으로 그냥 빼내기만 하면 되지. 왜 뜨거운 수증기가 있는 이 실린더 자체를 차갑게 만들려고 하냐. 뭐 예를 들면 카페에 손님이 계신데 이 손님을 내보내려고 하면 그냥 저쪽으로 나가세요라고 하면 되지. 아, 저 손님 나가게 하려고 에어컨도 막 빵빵하게 틀어서 춥게 만들고 그러면 겨우 나가시게 하고 이러면 좀 번거로운 거 아니냐라는 그런 원리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수증기를 빼 밖으로 이렇게 바꿨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은 석탄 생산량, 철강 생산량을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끌어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당시만 해도 옷을 그냥 수공업으로 정말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옷 한 벌 가격이 매우 비싸기도 하고 만들기도 어려웠던 시절이었는데 제임스 와트가 만든 증기기관이 개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증기기관을 방적기에 연결해서 돌리자, 물레방아 말고 증기기관으로 바꿔보자라고 하니까 이게 훨씬 더 잘 돌아가는 거죠. 당시에 그리고 식민지 미국이라는 걸 영국이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잘 자라는 목화솜 면화를 노예의 노동력을 동원해서 매우 저렴하게 가져오고 그걸로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을 활용해서 방적기를 돌려서 실을 짜니까 이건 뭐 영국에서 만든 옷감은 그 어떤 나라도 원가 경쟁력을 따라올 수 없는 영국의 대표 상품이 됐던 겁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드리면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발생한 건 제임스 와트라는 천재 기술자가 영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이구나 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변수가 하나 더 있었어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에 지폐가 있죠. 이 지폐는 영국에서 제일 비싼 지폐인데요. 50파운드짜리 지폐에 남자가 2명 있습니다. 한 명이 바로 지금 설명해드린 제임스 와트고요. 같이 얼굴이 들어가 있는 이 제임스 와트의 친구, 이분이 매튜 볼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제임스 와트는 기술밖에 모르는 천재 기술자였다면 이 매튜 볼턴은 기술 말고는 모든 것을 다 잘한, 그러니까 제임스 와트의 동업자였습니다. 제임스 와트는 증기기관을 좀 개량해서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보급형 훌륭한 증기기관으로 만들어 보려고 매일 연구만 하고 있었는데 이게 특허 기간이 다 끝나가니까 발명을 하더라도 이건 돈 벌 일은 없는 것이고 그렇다 보면 제임스 와트도 힘이 빠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이 매튜 볼턴이라는 분이 그 사실을 알고 당시에 영국의 의회를 매일같이 드나들면서 그 제임스 와트가 갖고 있었던 증기기관의 특허 기간을 연장해 줬습니다. 아마 이 매튜 볼턴이 아니었다면 제임스 와트는 그냥 개량을 해보려고 노력하다가 하고 이제 포기해 버렸고, 이제 그랬다면 영국에도 산업혁명이 없었고 그 이후에 다른 나라들도 산업혁명의 혜택을 받지 못했을 거니까 특허가 연장됐다는 그 사실도 산업혁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숨은 주역이었다라는 걸 또 우리는 알 수 있겠어요. 이런 대목에서 우리의 처음에 질문이었던 영국이 어쩌다가 왜 잘 사는 나라가 됐느냐라는 질문을 답을 찾다 보면 기술자들의 기술을 보호해주는 특허제도,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 제도를 유연하게 바꿔주고 기간을 연장해주기도 하는 영국 의회의 당시의 개방성, 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영국이 성공한 것이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나라가 부자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이라는 제도가 잘 발달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꽤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과 돈이 필요한 사람을 중간에
연결해 주는 거고 중간에 이제 이자를 주고받는 거죠. 기원전에 그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곳에 잠깐 언급이 된 게 최초의 이자율과 관련한 기록인데요. 당시에는 보리를 빌려주고 1년 후에 갚을 때는 33%의 이자율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은을 빌려갔다가 은을 되갚으면 연 이자율이 20% 정도였다고 해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냥 생각만 해도 야, 그 정도 이자율을 부담하면서 그렇게 돈이나 보리나 은을 빌려서 뭔가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죠. 왜 이자율이 지금보다 당시에는 그렇게 높았을까요? 일반적으로는 돈을 빌려주는 부유층이 욕심이 과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누군가가 너무 욕심이 과해서 5%만 받아도 되는 이자율을 50%를 내야 돼라고 하고 있다면 그 욕심 많은 부자 말고 다른 부자들이 나타나서 나는 40%만 받을 테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또는 저는 30%만 받겠습니다.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라는 이자율이 당시에 유지됐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아마도 그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려주면 돈을 빌려주는 쪽에서 남는 게 없는,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안 갚거나 못 갚는 일이 많았나 보구나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돈을 벌어서 갚을 수 없을 만큼 사회가 뭐 어렵거나 아니면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갑자기 연락이 끊겼을 때 그 채무자를 추적하거나 연락할 수 있는 사회 인프라가 없었거나 아무튼 그런 이유 때문이었겠죠. 가만히 보면 경제가 발전하던 시기에는 이자율이 낮고 또 반대로 살기도 힘들고 제도도 엉망이었던 시기에는 이자율이 매우 높았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자율이 낮으니까 사람들이 그 돈을 쉽게 빌려서 그걸로 투자도 하고 일자리도 만들면서 경제가 발전하니까 경제가 발전한 시절에는 이자율이 낮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경제가 발전하고 일자리가 풍부하니까 사람들은 굳이 돈을 높은 이자로 빌리지 않았어도 됐기 때문에 이자율이 낮았다. 그래서 뭐가 원인이고 뭐가 결과인지는 확실치는 않은데 아무튼 이자율이 낮다는 건 점점 더 문명사회로 간다는 것하고 같은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낮은 이자율, 높은 이자율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영국은 세계 제1의 강대국이 됐냐라는 질문과도 연결됩니다. 영국은 어떻게 전쟁만 하면 당시에 그렇게 늘 연전연승을 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학자들은 영국이 전쟁 비용을 쉽게 조달할 수 있었던 나라여서 그랬다라고 설명합니다. 당시에도 전쟁은 돈으로 하는 거였거든요. 보통은 전쟁을 할 때 이런 비용은 일반적으로는 세금을 걷어서 쓰는 게 상식이지만 전쟁이 시작됐으니까 평소보다 세금을 많이 내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고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자기 나라 부자들한테 세금을 조금 더 걷거나 대체로는 외국에서 빌려오거나 아니면 부자들한테 돈을 좀 빌려주십시오라고 왕이 해서 그 돈으로 전쟁을 치르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돈을 빌려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3년 후에 이자를 이만큼 주고 이때까지 원금 돌려줄게 라고 하지만 왕이 만약 그 돈을 안 갚으면 내가 왕을 때리거나 왕을 감옥에 가둘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왕이 전쟁한다고 할 때 돈을 빌려주는 부자는 매우 드물었고요. 저 돈 없어요 뭐 이러면서 아니면 그냥 못 받는 돈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자율이 매우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달이 잘 안 되고 그러는데 영국의 왕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비교적 매우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더라. 그런 이유와 배경을 파헤쳐 보니까 명예혁명이라고 하는 영국에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 큰 계기가 되더라라고 하는 게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더글라스 노스 교수의 설명입니다. 영국의 명예혁명은 다들 학교에서 배우셨겠지만 영국의 부자와 귀족들이 모인 영국 의회가 왕에게 저항했던 사건이었죠. 걸핏하면 돈 빌려가서 갚지도 않고 세금도 함부로 걷어가는 왕을 우리가 바꿔보자라고 해서 새로운 왕으로 바꾸고 그 왕한테 앞으로는 함부로 나대지 말고 약속도 잘 지키고 돈 꼬갔으면 꼭 갚고
세금도 왕 네 맘대로 걷지 마. 알았어? 라고 하는 문서에 왕이 서명하도록 만든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 뒤부터는 왕이 빌려간 돈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었고 영국 왕실이 뭐 전쟁합니다라고 해서 돈을 빌리면 귀족들이 안심하고 안 그래도 돈 굴릴 데 없었는데 내 돈 빌려가십시오 라고 하면서 너도 나도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는 바람에 이자율이 매우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 명예혁명이 일어나서 왕권을 견제하고 개인들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영국이 낮은 이자로 전비를 조달해서 전쟁을 잘할 수 있었다. 뭐 그런 설명도 재미있게 들립니다만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네덜란드나 베네치아에서도 비슷한 제도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거기서는 산업혁명이 발생하지 못했냐라고 하는 질문과 마주하면 꼭 그게 비결은 아니었구나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고요.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한 조건은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부터 운이 좋아야 한다는 것까지 참 어찌 보면 굉장히 다양한 우연과 행운과 또는 다양한 필연과 이런 연결고리가 있었던 겁니다. 기본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경제 성장이고요. 경제 성장이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의외로 단순합니다. 돈이 되는 상품을 잘 만들어서 팔면 그게 경제 성장이고 그게 GDP를 올리는 길이고 그게 돈 버는 길이니까요. 미국의 유명한 스마트폰, 사과폰, 또 일본의 워크맨, 프랑스의 명품 가방, 한국의 반도체, 독일의 자동차, 스위스 하면 뭐 관광, 시계 이렇게 부자 나라를 만든 건 그냥 뭔가를 아주 잘 만들고 제대로 멋지게 만들어서 팔았다. 그랬더니 부자 나라가 되더라라고 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걸 그냥 많이 만들어 팔면 GDP가 올라가고 GDP라는 건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1년 동안 만들어낸 돈 되는 어떤 물건들의 총합, 이게 GDP거든요.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GDP를 잘 올리려면 풍부한 자본과 우수한 노동력과 지속적인 설비 투자,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려면 돈을 들여서 일단 공장을 짓고 사람을 뽑고 기계를 좋은 걸 사다가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니까 이것도 뭐 듣고 나면 너무 당연하죠. 마치 좋은 요리를 만들려면 좋은 식재료 갖다가 사오고 이게 이제 비유하자면 자본이겠죠. 또 좋은 요리 도구, 주방 설비도 갖추고 이거는 이제 설비 투자가 될 거고 좋은 요리사가 그 요리를 열심히 만들면 된다. 아마 이건 인적 자원, 훌륭한 경영자나 직원이 필요하다는 말과 같을 텐데 당연히 그렇게 되면 그 식당에서는 좋은 요리가 만들어질 거고 사람들은 그 식당에 자주 올 수 있게 되겠죠. 우리나라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었던 나라에서 일단은 외국 돈을 어찌어찌 빌려오고 그 돈으로 공장을 짓고 설비를 사서 넣고 직원을 뽑아서 교육시키고 그래서 운동화도 만들고 뭐 와이셔츠도 만들고 그러다가 자동차도 만들고 TV도 만들어서 수출을 한 거거든요. 간단히 보여도 이제 여기까지 되는 게 어느 나라나 다 되는 거는 아니라는 게 참 신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경제 발전을 하고 못하는 건데 이 차이는 또 어디서 오는 거냐가 많은 경제학자들의 관심거리입니다. 아직 그 정답은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점점 더 좋은 제도, 좋은 소프트웨어가 비결이 아니겠느냐. 왜냐하면 이 자본과 설비 투자는 성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경제 성장에 필요한 요소들을 장사 잘 되는 식당에 비유하면서 갖춰야 할 세 가지 조건이 있다. 하나는 좋은 식재료, 하나는 좋은 요리 설비, 또 하나는 좋은 요리사, 이런 게 다 갖춰지면 좋은 식당이 된다. 이제라는 말씀은 드렸는데 돈을 더 많이 벌어보자라고 하면 식당 면적을 넓히고 식재료도 더 사와, 냄비도 더 사와, 내지는 물 끓이는 것도 더 늘려. 이렇게 설비와 식재료의 양을 늘리고 요리사도 좀 더 뽑고 하면 매출은 늘어나겠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도 계속 식당이 더 발전하려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 식당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식재료를 더 사오는 걸로 안 됩니다. 냄비를 10개쯤 더 사오면 매출이 늘어나나? 안 돼요. 즉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과 설비 투자가 초기에는 필요한데 어느 정도 투입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자본이나 설비 투자는 더 투입을 해도 효과가 별로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걸 자본과 설비 투자의 한계 효용이 낮아진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중진국 함정이 그런 거고 중국이 요즘 겪고 있는 문제도 바로 그런 겁니다. 뭐를 더 투입해도 예전만큼 드라마틱하게 나아지지는 않고 때때로는 오히려 재고가 쌓이고 과잉 투자 문제가 생기는 이제 그런 고민이 생기는 거죠. 뭐를 해야 거기서 더 한 번 더 점프하고 발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하나 남은 건 요리사입니다. 요리사. 요리사가 똑같은 식당, 똑같은 설비, 똑같은 식재료로 더 맛있는 요리를 개발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동네에서도 손님이 올 수도 있고 또 같은 마을 손님에게도 예전과는 다른 더 비싼 요리를 팔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경제 성장의 요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결국은 인적 자원이 굉장히 중요하다. 투입량과 무관하게 투입을 하면 할수록 계속 효율이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요소인 인적 자원, 요리사의 기술, 이건 자꾸 강조되고 앞으로도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람들이 행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인센티브와 제도는 생각보다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부자들이 투자와 소비를 계속하고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와 인센티브를 열심히 잘 만들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동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삶을 개선하려는 시도를 이 나라에선 나는 안 돼. 이런 식으로 포기하지 않도록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제도와 인센티브를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조건 중에 더 발전시키고 살려나가야 되는 건 뭐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다양한 요인 중에 우리의 경제 발전에 장애가 되는 건 뭔지 이제 이런 걸 좀 더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